한마디로 말해서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 국가와 결혼했다는 박근혜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주었는데 알고 보니 생거짓말이더라. 이렇게 증언한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간장. 네, 오늘은 윤석열 사단이 지금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지방분권 새로운 진보의 깃들이 될 것이다 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제이 그리피스의 책 시계밖의 시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6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기원 후 64년 당시 기독교인은 유언비어 때문에 학살당했습니다. 로마에 번진 알 수 없는 화재가 기독교인의 방화에 의한 것이다. 이런 헛소문 때문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이때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유언비어는 일부이고 보수 성향이지만 기독교인들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주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말이지요. 대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만 원로 목사인 제 아버지 이야기는 연로한 목사님들이 이런 카톡만 주목하고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요즘 유언비어 중에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이슬람교인이어서 그가 반미 사상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문정인이라는 학자를 아는 사람은 그의 종교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해박한 이론과 정통한 식견을 가진 지식인 문정인 특보가 어떤 종교를 갖건 간에 종교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문정인 특보의 종교를 두고 이런저런 억측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해 그는 이슬람 교인이 아닙니다. 잠시 후 아프니까 팩트다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수도 체제 전복을 꿈이었다는 누명을 쓰면서 국가 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기독교와 성경이 진리에 목말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사회악이 돼버린 일부 기독교인의 카카오톡 유언비어 제보받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의 스피커를 통해서 진실과 거짓을 분명히 가리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구금됐던 당시 제3국의 시민권을 얻어 한국 송환을 피하려 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돈은 문제가 안 되니 아무 나라나 빨리 얻어달라고 독촉했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 1월 1일에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 제가 한 차례가 아니네요. 한 두세 차례 됩니다. 피의자 박근혜와도 수차례 통화를 했다고 밝힌 정유라. 외국에서 송환된 범죄자 가운데 구속이 안 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에게 우리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한 교과서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일본이 강경화 장관을 껄끄러워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에 1년 정도는 지켜봐 달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데 따른 발언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이 가족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며 전당대회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로 아내인 배우 심은하 씨가 응급실에 실려갔기 때문인데요. 원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 심은하 씨 측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약을 복용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고 후에 김용민의 뉴스간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 땅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 땅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 땅콩차 내 몸의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김용민의 뉴스 간장. 최순실의 재산을 추적했더니 찾을수록 고구마 줄기 같다. 비자금 전문가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7개월 동안 최순실의 재산을 추적하고 내린 평가입니다. 요컨대 최순실의 재산 몰수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나온다고 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그렇습니다. 최초에는 저는 믿질 않았죠.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국가와 결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저는 믿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재산이 있는 줄 정말 생각한 바가 없었죠. 긴가민가 하면서 파고들기 시작했는데 파다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뭔가 감이 좀 잡히시던가요? 저희들이 처음에 독일을 가서 실제 재산 형성이 돼 있는지 여부를 보러 갔는데 독일 현지에서 저희들이 느낀 감은 정말 고구마 줄기 같은 일종의 암덩어리라 그럴까요? 계속 찾으면 찾을수록 나오면서 처음에 긴가민가 했던 것이 이제는 확신으로 돌아섰죠. 암덩어리, 고구마 줄기. 겉으로는 요만큼 보이는데 파면 팔수록 뭔가 큰 덩어리가 보이시던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대략으로 추정하는 재산, 불법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부동산이 페이퍼 컴퍼니에 숨겨져 있고 또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 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고요. 실제로 그 규모라든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은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펀드도 속에 있는 금액 자체를 파악하기에는 조사나 또 수사를 통해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네요. 사실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수치로 계량화해서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대략 눈대중으로 봐도 어마어마하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가 검찰 조사에서 정유라를 아주 어렸을 때 본 뒤 접촉한 적이 없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었는데 최근 정유라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유라는 어머니 최순실의 전화로 박근혜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유라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두 사람이 통화한 것은 대통령 취임 전인 2012년 또는 2013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어릴 때 보았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네요.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에 사드 배치 안 한다고 동맹 깬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발언의 맥락을 전했습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길버트 로즈만 프린스턴 대학 교수, 마이클 그린 국제전략연구소 선임 부소장이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는 것은 한미 동맹을 깨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발단이 됐다는 것입니다. 김종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미가 사드 배치 과속 사고를 냈다, 제대로 실상도 모르면서 동맹을 깬다는 식의 발상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마이클 그린은 나도 정부 입장을 말한 것은 아니다 라면서 유감 표명을 했다고 하는군요. 언론들 입맛대로 왜곡되고 가공된 문정인 발언, 그 배경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의 일부입니다. 또 하나의 발언이 사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한미동맹이 깨진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그 말은 기자회견 당시에 나온 발언입니다. 원래 문특보의 그 발언은 주로 기조연설 형식으로 한 20분간 진행이 됐었어요. 그때는 이 말은 안 나왔고, 단지 그 사드에 관해서는 4계절에 모두 해당되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이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드에 대해서 미국의 그 반응은 굉장히 감정적이었어요. 뭐 마치 동맹 깨자는 얘기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런 황당할 때가, 그러면 민주주의 위에 사드가 있냐? 사드도 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면서 그 기자회견 당시에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 그 답변을 하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문특보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드를 철수한다고 하면은 무슨 동맹이 무기체계 하나에 뭐 심지어는 그 우리가 도착할 당시에는 사드가 문제가 되면 주한미군 빼겠다는 발언까지 나왔었습니다. 미국 학자들한테. 그래서 아니 사드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할 정도라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 발언을 기자 간담회 때 문특보가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한 겁니다. 지금 워싱턴 현지에서 제가 의외의 사실을 접한 건 뭐냐면은 많은 미국인들이 이번 한미 정상 좀 위험해 보인다. 이거 저기 뭔가 그 파국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굉장히 불안감이 조성돼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대통령 탓이 아닙니다. 워낙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그 괴팍한 성격 때문에 그걸 빗대서 한국 대통령을 걱정해주는 여론이 아주 팽배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보면 문특보의 발언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북한과 대화하려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협상 카드를 언뜻 선보인 그런 발언인데, 청와대는 혹시라도 이것이 정상회담에 부담이 될까 봐 살짝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저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뭐 정상회담 걱정할 것도 없다? 그거는 트럼프가 두렵기 때문에요. 트럼프를 미국 내에서도 골칫덩어리인데 한국 대통령이 잘못 상대했다가 파국이 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 아니 그러면 메르겔 총리하고 했다 거의 파국으로 갔고 아베 총리가 거의 뭐 돈을 갖다 바치다시피 해서 환심산 거고 또 뭐 호주 총리는 뭐 금으로 된 골프채를 갖다가 또 선물해가지고 좋아하게 만들었다는 건데 우리가 꼭 그렇게 해가지고 이 파국을 막자는 거 하나만으로 눈치를 봐야 되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재외 공관장에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현재 대사관과 영사관에 근무 중인 대사와 총영사 160여 명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일단 일괄 사표를 받은 뒤 교체할 사람은 교체하고 유임시킬 인사는 유임시키는 재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런 일괄 사표 제출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엔 대통령 인수위 활동 기간 동안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다소 늦어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의 혼인 무효 소송 결정문을 법원 행정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탈법적으로 제출했다고 주장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언론의 공모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이 의원실에 요청하고 의원실은 이미 법원 행정처에 자료 요청을 할 것이니까 준비하라 해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이걸 두고 이제 야권 쪽에서는 옛날 그 정윤회 문건 파동 때 이걸 문건 유출로 이렇게 본말을 전도시켜서 프레임을 바꾼 그런 사례와 비슷하지 않느냐. 지금 내용을 봐야지 왜 달을 봐야지 손가락만 보느냐 이런 주장인데요. 아니요, 내용은 내용대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미 사퇴를 한 부분이고 네. 내용과 별도로 이거는 굉장히 큰 건이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무슨 문서를 갖다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개인정보를 흘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이런 걸 수호해야 할 담당자인 법원 행정처가 네. 그동안에도 이 실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태도를 유지해왔던 당사자들이 네. 왜 이번 건에 한해서 그런 식의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취했는지는 반드시 해명되고 규명돼야 되고, 법원 행정처의 행위 자체가 민사소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건 분명하다는 거죠. 혹시 이번 사건이 그 국정원 댓글 수사의 어떤 책임자였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제 청와대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혼외자 문제 찍어내기로 이제 경질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문제와 네. 좀 유사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의혹이 세간에 많았는데, 네. 이래서 이 문서에 대해서 약 사흘 동안에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법원 행정처는 그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했어요. 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원본도 주고 20분 후에 비실명 처리한 걸 줬다는 건데, 네. 이 사실을 계속 감추고 저희들에게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원본을 준 바가 없다, 비실명 처리된 걸 줬다라고 며칠 동안 거짓말을 계속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렇게 자기들이 떳떳하게 줄 수 있는 거를 갖다가 관례에 따라 준 거라면은 왜 원본 준 사실을 계속 숨기고, 저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준 거하고 똑같은 걸 달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받았어요. 네. 바로 받은 게 뭔가면은 다 지운 걸 받았다고요. 네. 근데 왜,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그 당시 실수든 뭐든 간에 일단 급해서 우선 줬고, 네. 나중에 또 가린 걸 줬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안 하고 며칠 동안 뭉개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니까 비로소 이거 실토를 한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은 오는 7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 당대표 후보자들의 TV 토론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선 후보가 TV 토론 불참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전대미문의 일인데요. 따라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표 선거는 TV 토론 없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오랜 기간 사장님, 회장님으로 모셨던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중앙일보의 추락은 홍석현 전 회장 때문이란 겁니다. 정규제 TV를 통해서 말이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제 인생 전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선배 동료 기자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런 중앙일보가 자신의 재력과 권력욕을 믿는
한 언론사주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자, 2011년에 종편 방송이 시작이 되고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까지는 그런대로 무난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홍석현 회장이 좌편향 손석희 사장을 영입을 해서 그에게 보도에 관한 전권을 주고 그래서 JTBC가 좌편향으로 흐르고 그저 정부에 대한 음모론에 사로잡혀서 취재 경험이 없고 정부와 정권과 정당이 돌아가는 시스템에 관한 취재 경험이 전무한 그런 아나운서 출신 사장이 전권을 가지고 좌편향으로 방송을 몰아갔고 그 파도가 중앙일보에도 덮쳤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일부는 홍석현 회장의 방침에 따라서 북한 통일, 북한 인권 문제, 한국 내 좌파 세력에 대한 중앙일보의 보도가 상당히 무뎌지고 해서 중앙일보도 상당 부분 정통 보수의 정체성을 잃어가면서 좌편향으로 일부 바뀌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JTBC의 속도보다는 더디지만 중앙일보도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지난 2010년서부터 2016년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홍석현 회장은 본인 스스로가 좌편향을 선도하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또는 더불어민주당 또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심이 되는 한국의 좌파 세력과 상당히 유착하면서 소통하고 그들에게 관대하고 우호적이며 이런 식의 언론 경영 노선을 유지해 왔습니다. 올해 추석부터는 명절 때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제도화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민간 자본이 투자된 고속도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통행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죠.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6월 에어컨 수리기사 진모 씨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작업 환경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수리 한 건당 1시간이라는 사측의 지침 때문에 기사들은 작업을 무리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회사는 안전을 위해 2인 1조 작업을 권하지만 성수기에는 인력 자체가 부족합니다. 또한 에어컨 수리기사들은 비정규직에서도 가장 밑바닥으로 분류되는 간접 고용 근로자입니다. 추가 수당을 벌어야 생활이 가능한 상황에서 기사들은 작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둘째 아들인 국민일보 조민재 회장이 신문발전기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최근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민문화재단이 조민재 회장의 이사직 유지를 위해 재단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민재 회장은 형을 확정받은 뒤 지난 4월 이사직에서 사임했는데 재단은 같은 날 이사회를 열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정관을 개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조민재 회장은 지난달 25일 재단 이사직에 복귀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요즘 그 법원에다가 내 이름 바꿔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많더군.
그게 뭐 대수야? 순실이도 최서원으로, 유원이도 정유라로 바꿨잖아. 응? 야, 너도 이름 좀 바꿔라. 응? 무성이가 뭐니, 무성이야게. 너? 내 이름을 바꾸라고? 뭘로 바꿀까? 김구라 어때? 응? 입만 열면 구라잖아. 이 김구라야. 너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근데 말이지, 정유라를 걔가 어렸을 때나 보았다던 당신의 새빨간 거짓말, 이건 뭐고? 올해까지도 정유라하고 연락했다면서? 어? 그렇다면 당신이야말로 개명해야지. 바꾸라. 어? 뭐 하긴 국민들이 바꾸라 당신 바꾸느라 고생했지. 이 씨발 새끼가 어디서 농담을 주워 먹어? 응? 야, 김구라를 바꾸라로 봤냐? 아이 씨발. 박씨, 조선일보를 보니까 말이야. 서울에서만 올해 5월까지 18명의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개명 신청을 했더만. 그러니까 하나의 이름을 가진 18명이 이름을 바꿨다? 18명, 18. 혹시 내 이름 박근혜? 맞췄습니다. 정답입니다. 당신 때문에 박근혜라는 이름이 부끄러워졌대. 부모님이 이름 지어줄 때만 해도 박근혜가 썩 부끄러운 이름은 아니었어. 미친 새끼, 이 조시다. 뭐 이걸로 문제를 낼 모양인데 일단 선물부터 얘기해봐. 오늘은 최고의 숙취 해소제 술친굼, 굼뱅이 할 때 술친굼 한 박스. 그리고 자유당 김정재인가? 걔가 조국을 조져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 오늘은 건빵 한 박스야. 왜 건빵이냐고? 조국을 조지라. 조지나 건빵. 어때? 아이 씹새끼, 저렴하기는. 야, 근데 조국은 예명이니 본명이니? 본명이겠지. 학자가 무슨 예명이 있어? 자, 퀴즈 문제 드립니다. 정치인 중에도 개명한 사람이 있죠. 홍준표. 박씨, 이 사람 원래 이름이 뭔지 아나? 알지. 1번 홍석현, 2번 홍석천, 3번 홍판표, 4번 홍식사, 5번 홍발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굼벵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굼벵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굼벵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굼벵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친구 술친굼.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 쇼를 진행하고 있는 김프로입니다. 예. 자, 김프로 쇼. 잘 되고 있죠? 잘 돼야죠. 광고주가 다음 달에는 이제 더 이상 광고 안 하겠다. 이런 연락이 아직은 없는 상태고. 아직은 없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때 이제 예고해 주셨는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정유라와의 2번에 걸친 구속영장 실질심사전에서 패했습니다. 네. 어제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지검장의 현재 심경은 어떠할지, 또 앞으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어떻게 풀어나갈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그 주제를 잡으신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혹시나 수사가 중간에 망가지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넘겨짚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인 기조나 이런 틀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생각에 이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예. 일단 2번이나 영장을 집어넣었었던 데는 사실 추가로 수사를 더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최순실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정유라가 구속이 돼 있으면, 여러모로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유라가 구속됐을 때보다는 수사가 조금 더 빡빡해진 면은 없잖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 이 영장을 또 한 번 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불구속으로 기소를 할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지금 굉장히 관심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정말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인데다가 이런 특수수사가 힘든 고비를 맞이하는 게 늘상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저는 여기서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말이 있죠. 성동격서라고. 동쪽을 칠 것처럼 하다가 서쪽을 친다는 이제 대표적인 표현인데, 예. 법조기사들 보면 성동격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예. 어디를 이렇게 수사하는 것처럼 막 하다가 사실은 알고 봤더니 다른 쪽을 압수수색해가지고 그쪽에서 본 수사를 진행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병법에서 나오는 이제 얘기인데, 예. 지금 모두가 정유라를 3번째 구속영장을 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또 최순실 수사를 어떻게 압박해서 할 거냐, 이런 거에 지금 전부 다 몰두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예.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지만 허를 찌를 수 있는 한 수가 어디 있을 것이냐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놓고 정유라의 자필 편지가 발견됐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한 내역도 본인이 인정을 했었고 이런 게 밝혀진 마당에 과연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다들 이렇게 막 왈가왈부하고 있을 때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여기서 내가 맞느니 틀리느니를 같이 주장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진다고 봐야 되고요. 이런 프레임을 전부 다 뛰어넘을 전혀 다른 곳에서 실마리를 찾으려고 할 텐데요.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 될 것인가는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런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일단 윤석열 지검장의 스타일로 봐서는 성동격서 병법을 쓸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들이 구사하는 방식이니까 지금 정유라와 최순실에 함몰돼가지고 여론이 막 이렇게 시끌시끌할 때 지금 당장 그렇게 칠 수는 없고요. 그건 이제 준비가 좀 필요한 것이니까요. 예. 전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허를 찌르는 한 수가 어떤 것일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준비를 아마 할 것이고요. 예. 그거를 위해서 검사들이 칼을 갈고 있을 것은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영장이 기각된 거에 대해서 실제 수사팀에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격앙돼 있는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납득하기 좀 어렵다. 이거는 당연히 구속이 됐어야 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직접적으로 법원을 비난한다거나 아니면 여론전을 펼친다거나 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낮다고 보고요. 그건 하수나하는 짓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말려가지고 하다가 수사 끝난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별도의 수사 의지가 없을 때,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른 수가 없을 때 이제 구사하는 방식이어서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건은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지금 어느 한쪽에서는 차근차근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빵 터져나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혀 다른 맥락의 최순실 게이트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좀 미진했던 것을 털어내는 여러 가지 작업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소망하기도 하고 예.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태까지 해왔던 수사의 맥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한 번 더 영장을 치면은 아무래도 영장 전담 판사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도 서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영장을 지금 있는 사유로 다시 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럼 뭔가 새로운 팩트를 보강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시 한번 기각이 된다면 검찰이 오히려 역풍을 맞거나 뭔가 좋지 않은 여론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법원이 끝까지 정유라를 두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그거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한테. 이번 두 번의 영장 기각이 설득력이 있었는가 했을 때 한 70% 가까이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답한다 라고 한다면은 검찰은 한 번 더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그렇기는 한데 법원이나 검찰이 정무적인 판단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 안에서 이제 법리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는 기각의 사유를 이렇게 어느 정도 적시를 하거든요. 뭐 자세하게 적지는 않더라도 뭐 이런 부분이 모자라다. 그 미진한 부분들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거를 추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이제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새 것을 뭔가를 더 찾아내가지고 막 보강 수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강 수사를 해가지고 정유라를 집어넣는 것이 뭔가 최순실의 입을 여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이다 하면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가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혹은 정유라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최순실의 입을 여는데 조금 모자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다른 판단이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거기에 쏟아부을 공력을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나 미처 알지 못하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아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몰두를 시키는 것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얼마나 수사가 내부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또 지금 현재 기소한 것 외에도 내부적으로 내사 단계 혹은 뭐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구사할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가장 걸리는 부분이 2살짜리 아들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인도적인 면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구속돼 있고 또 어머니가 굉장히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했고 아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단순히 좀 수혜를 받은 측면이 크다라고 지금 법원이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얼굴도 전부 다 알려져 있고 도주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다 아는데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어디 가서 이렇게 도망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판단을 일정 정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물 만큼 새로운 거를 찾아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공력을 그럼 거기에 쓸 거냐.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검찰 판단에 따라서 만약에 다시 한번 청구를 한다고 하면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최순실의 입을 여는 데 있어서 정유라의 구속이 굉장히 결정적이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무리수를 둬서라도 강행을 하는 것일 거고요. 예. 만약에 그냥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뭐 수사 자체를 포기했거나 갈팡질팡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성동격서 오히려 오케이 그거는 그럼 놔두고 내가 다른 것으로 수사를 진척해 볼게요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불구속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서 이게 뭔가 법원의 조직적인 방해에 가로막혀가지고 수사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 뭐 이런 시그널로 보실 필요는 없고 검찰 입장에서는 한 단계 숨을 고르고 전혀 다른 쪽에 전열을 가다듬는 시그널로 보시는 게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지검장의 현재 스탠스는 구속영장 2번에 걸친 기각, 여기에 굴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좌절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럼요.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막 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예요. 수사팀이나 뭐 이런 쪽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뭐 공식적으로 반응을 내지는 않았지만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반드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기각할 수가 있느냐라고 굉장히 부글부글한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격앙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적으로 표출할 것이냐. 근데 공개적으로 표출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냥 부글부글한 거를 그냥 시키고 가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요. 그럼 오히려 수사의 의지를 더 불태워서 다른 쪽.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성동격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정유라를 구속하지 못해서 불편함은 있어도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실상을 밝히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네요. 그렇게 봐도 무난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정유라를 구치소에다가 집어넣는 게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국정농단 사건이 전말에 일부가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아직 미진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을 검찰이 벌어줌으로 인해서 증거들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밝혀내지 못한 뭐 다른 사람들의 그런 여죄라든지 대표적인 게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총체적으로 밝혀내는 데 있어서 정유라라는 사람의 구속이 최순실의 입을 열게 하고 뭐 이런 것에 이제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텐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는 하니까요. 꼭 지금 구속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정유라는 정유라 나름대로 잘못한 것을 처벌받고 또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의 더 큰 비위들이 제대로 드러나서 그것들을 처벌하고 부당한 재산들은 또 환수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정유라 구속이 안 된 것이 마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검찰이 지금 굉장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을 어떤 식으로든 아마 돌파할 거라고 보고 그건 조금만 기다리면 전혀 다른 형태로 아마 드러날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정유라가 구속이 안 됐더라도 정유라가 재판정에 서서 징역형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해놓고 신병을 붙잡아 두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어디를 도망가거나 아니면 뭔가 말을 맞추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병을 붙잡아 두고 우리가 수사를 좀 하겠습니다 하는 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의미이고 그래서 수사가 끝나면 법원에다가 이 사람이 이러이런 죄를 지었으니 처벌을 해 주십시오 하고 넘기는 게 기소인데 그 기소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얘기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있다는 얘기고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법원에 넘기는 단계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이 나중에 전혀 기소가 안 되거나 이럴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단지 그 과정에서 이제 미리 구속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라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법정의 대원칙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주 그런 급박한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여유 있게 사안을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라가 만약에 재판정에 서서 현재 검찰이 적용하려는 그 혐의가 인정된다면 감옥 한 몇 년 살 것 같아요. 뭐 엄마보다는 많이 살 것 같진 않습니다만은. 엄마만큼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어떤 죄목을 적용할 것인가를 이제 좀 봐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기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섣불리 얘기했다가 또 제 이 체면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또 좀 보호를 해주셔야지. 아니 지금 김프로가 뭔데 체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말이에요. 이 서초동 감식반장으로서 제가 사실은 서초동에 있지도 않은데 서초동 감식반장 타이틀을 단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지 말고 귀하가 판사라면은 몇 년형 때릴 것 같아요. 기소도 안 했는데 뭘 때리기는. 아니 무슨 박근혜는 사형감이다 이런 얘기는 그 사람이 재판정에 섞이도 전에 나온 얘기인데 한번 해봐. 이런 걸 해줘야 팟캐스트야. 굉장히 부당한 강요를 하시는데. 네. 일단 기소가 된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를 아직 벗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하나만 짧게 여쭤보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삼성이 지금 한 300명 되는 변호사들이 달라붙어서 어떻게든 이재용의 혐의를 덜어주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뇌물죄를 피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재용의 뇌물죄 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스코어.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내부적으로도 좀 여기저기 물어보고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 쉽지 않은 싸움인 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검찰이 이제 기업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뜻이 맞는 팀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빡세게 해서 유죄를 받아내기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수사가 시작된 거를 보면 맨 처음에 검찰 특수본은 의지가 없었고요. 그냥 미적 뭉개에 오다가 그러면서 이제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이 이제 좀 사라지기도 했고. 그리고 특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은 부르지도 못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끝나고 나중에 이제 검찰 단계에 넘어와서, 그러니까 원래 특수본, 의지가 없던 특수본의 멤버 그대로, 나중에 이제 특검에서 분위기가 좀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수뇌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피를 쥐고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의무리양으로 영향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주 대놓고는 못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팀이 다른 팀들이 모여가지고 이 수사가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옛날 중수부처럼 굉장히 의지를 가진 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 가지 목표를 놓고 갔던 거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만만치 않은 싸움인 거는 분명하고요. 예. 삼성은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든 자기의 총수를 풀어내기 위해서 명운을 걸고 돈과 시간과 이런 최대한 공략을 다 쏟아부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싸움인 거는 분명하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나중에 부임이 되고 공판 유지에 최대한 지금 노력을 쏟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핵심이 될 수 있는지는 제가 좀 살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좀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참 많은 걸 미루시는데 좋습니다. 다음에 삼성 이재용과 관련한 판결 전망도 함께 내주셔야 감식반장의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 뵙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 20일 자유한국당 김재정 의원이 보좌관에게 보낸 문자가 입길에 올랐습니다. 문정인 무슬림인지 반미 생각 가진 사람이 특보라니, 이런 내용의 문자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인데요. 한반도 사드 배치는 환경 영향평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런 비판에 문정인 특보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나는 특보이지만 연세대학 교수가 내 직업이고 내가 대통령에게 해주는 거는 자문을 주는 거예요. 내 자문을 대통령이 택하고 안 하는 것은 그분의 결정이라고. 그런데 김재정 의원의 문자와 유사한 내용의 소문이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되고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이슬람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기독교 교민신문인 기독일보를 통해서도 기사화됐는데요. 기독일보는 문정인 특보가 사우디 왕실의 한 왕자와 의형제를 맺어 무슬림이 되었다고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무슬림이라는 보도, 과연 사실일까요?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는 김용민 브리핑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교는 사생활에 해당되지만 하도 관심들이 많고 해서 제 종교 이력에 대해 말씀드리지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스스로 불교 신자로 간주해왔지요. 그러나 군 복무 후 대학교에 복학하면서 이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76년부터 2년 동안 이슬람으로 개종, 한국이슬람중앙연합회 국제담당 사무차장도 했지요. 그러나 1978년 미국 유학을 가고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에는 이슬람에 귀의하지는 못했고 오히려 자녀들을 주일학교 보내는 관계로 기독교에 더 가까웠지요. 1994년 연세대 부임 시에도 제 종교를 기독교로 기재하기도 했지요. 기독교 역시 귀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 종교를 묻는다면 종교가 없다가 정답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인 특보가 현재 무슬림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문정인 특보가 무슬림이라 반리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때이른 폭염에 많이 고생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불볕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1도, 대구 33도, 광주는 34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대기 또한 건조해지겠는데요. 충북과 경북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자외선이 더욱 강해지겠고 오존 농도도 어제보다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폭염은 주말에 단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속 언론사인 민중의 소리 요즘 어떻습니까?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회식을 많이 하면서 기자들 사이에서 진보 언론으로서 할 일이 너무 없어졌다는 판단들을 지금 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농담이겠죠. 아니, 무슨 뭐 월급이 얼마나 많다고 벌써 이렇게. 아니, 근데 사실 진짜 그런 게요. 저희 민중의 소리 이제 부장급들하고 제가 많이 친한데, 부장급들 후배들하고 술을 먹다 보면 조금 당황스러워 해요. 예. 그러니까 언제나 기자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을 비판하고 이런 관점들이 있었는데,
아주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비판할 게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 사이에서 예. 좀 난감한 거죠.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조금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술 먹으면서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데 제가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한 달 동안 기사를 3건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쓸 게 없더라고요, 진짜로. 박근혜 시절은 기자로서는 행복했었던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기사거리가 생기고. 그런데 저희 이제 각 부장들이랑 술 먹다 보면 비슷한 고충을 토로합니다. 네, 이제 기사를 쓸 게 없고 자유한국당이 더 좀 지랄을 해줘야 이제 쓸 게 좀 생기는데 예. 얘네들이 다 뭐 청문회에서 보여주는 악행 행태 빼고는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잘하고 있다 보니 뭔가 하여튼 언론으로서는 기사거리가 굉장히 부족한 비판하는 기사가 부족한 이런 이상한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죠. 네. 사실은 뭐 꼭 여당만 비판해야 언론이 아니죠. 야당도 비판할 수 있는데 그 야당이 비판할 가치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는 예. 저 같은 경우도요. 예. 홍준표, 안철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날을 많이 세웠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고 홍준표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될 것 같고요. 예. 사회적 영향력도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정부는 아주 잘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자들 분위기가 그냥 비판보다도 잘하는 건 잘한다고 쓰는 네, 뭐 지금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들 좀 새 시대에 대한 조금 묘한 설레임, 기쁨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민중의 소리 내부에서는요. 네. 좀 더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네, 정말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방분권을 주제로 골랐는데요. 예.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42일을 넘으면서 여러 뉴스가 등장을 했는데 예. 이 뉴스가 별로 크게 화제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귀에는 방송을 쉬는 동안 스크린을 했던 뉴스 중에 제일 좀 벅차올랐던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듣는 순간 우리가 지금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던 뉴스였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뭐 새삼 김용민 PD님의 감각이 정말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역사를 이끄는 지혜는 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경험과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찰과 이런 것에서 나오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궁금하시죠? 글쎄 말입니다. 예, 요 답은 브리핑 끝날 때쯤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조금 시간이 된 뉴스이기 때문에 뉴스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뉴스가 언제 나왔냐면요. 6월 14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온 뉴스죠. 뉴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연합뉴스를 인용하면은요. 연합뉴스 제목이 문 대통령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만들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와 아마 개헌을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할 모양인데 예. 이 개헌 때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서 강력한 지방분권, 그러니까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언을 한 거예요. 대통령의 발언을 조금 더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따옴표를 치고요. 원래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그 공약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개헌을 추진을 할 때 헌법 조항에 넣을 건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전부터 이미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정례화할 것이다. 이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고요. 대통령의 의지가요. 그만큼 대통령이 지금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매우 심하게 강조를 한 거죠. 아마 이 정도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지방분권 맞는 말 같은데 그걸 왜 굳이 경제기자가 나서서 경제 브리핑 때 해설을 하느냐. 지방분권이 경제 영역이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씩 드려보겠습니다. 예. 현대경제학이라고 불리는 학문에서 제일 중요한 테마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
정부의 파워 이런 건 경제학에서 정말 중요한 테마예요. 그리고 현대 경제학에는 이 정부의 역할만 가지고 두 파벌로 나뉘어서 지금 끝없이 싸우고 있어요. 예. 이 싸움이 지금 5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정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자유주의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무리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보수파고요. 제 시각에서 보면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나쁜 파는 정부가 결코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정부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자원을 골고루 배분하면 시장이 다 알아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할 텐데 이 무식한 공무원들 그리고 게으르고 효율을 이해 못하는 정부놈들이 시장에 개입을 해버리는 바람에 경제가 심하게 비효율적으로 굴러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부는 비효율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수파들이 집권을 하면 반드시 민영화 열풍이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민영화가 효율입니다. 모든 민영화는 바로 정부의 비효율성이고 이를 극복하는 거고요. 시장은 반드시 효율적이라는 광진도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수 경제학의 핵심 테마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부여 제발 아가리 닥치고 있어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예. 반대로 진보를 자처하는 경제학에서는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1930년 대공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극복하면서 시작된 학풍인데요. 시장을 그냥 놔두면 절대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돈을 오히려 효율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를 할 때 경제가 훨씬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이제 진보파라고 본다면 진보는 강력한 정부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학의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한마디로 딱 구분을 하라고 하면 강한 정부를 좋아하느냐 약한 정부를 좋아하느냐 이걸로 구분이 될 정도로 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진보는 큰 정부, 강력한 정부를 지향하고요. 보수는 작은 정부, 시장의 영향을 적게 미치는 정부를 지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 요 상태에서 지방분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보는 경제학적으로 늘 강력한 중앙정부를 원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수가 이끌었던 36년간의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보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보수 부패 정부를 촛불로 끝내고요.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관성에 따라서 생각을 한다면요. 예. 문재인 정부는 다시 강력한 중앙정부를 세우고요. 예. 정부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게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직관적 대답은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진보 정부니까 이명박근혜 계속 민영화했으니까 이제 정반대로 강력한 정부, 이게 진보의 모토잖아. 강력한 정부가 있어야 시장을 제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정답처럼 보여요. 이게 지금까지의 경제학의 상식이니까요. 예. 그런데 저는 그게 정답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의 미래를 꿈꿔봤을 때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강력한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만약에 강력한 정부가 시장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들면은요, 우리는 경제학에서 가르쳐줬던 대로 행복한 진보의 경제 시대를 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100% 예스라고 답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강력한 정부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진보가 집권을 했는데 모든 게 다 만족이 됐는데 정부가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있는데 정부가 무능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경험이 없느냐?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모든 권한을 진보를 자처하는 정부에게 다 몰아줍니다. 그런데 정부가 개판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나라들이냐면 몰락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바로 그런 나라들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케인즈가 상상한 정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정부에게 부여를 했어요. 그런데 집권자들이 무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개판이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정부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선거를 했는데 박근혜 같은 애가 이기면 어떻게 되죠? 아니 이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선거에서는 무슨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박근혜, 이명박 같은 애가 대통령이 되고 정부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9년 동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매우 잘해 나갈 거라는 굳은 신뢰가 있습니다. 이 정도 훌륭한 대통령과 이 정도 훌륭한 정부면 막강한 권한을 가져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다음 정부도 그럴 거라는 보장이 있냐는 거죠. 그 다음 정부도 그 다음 정부의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훌륭한 사람이 올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정부의 막강한 권한을 시장을 완전히 통제할 큰 힘을 주고 나면요.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대통령이 제발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간접민주주의라는 걸 하는 한요. 아무리 민중들이 현명해도요. 선거를 통해서 또라이 지도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 그리고 그 순간에는 강력한 시스템이 또라이 지도자를 만나서 국가를 붕괴시켜요. 아이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게 이겁니다. 간접민주주의를 했을 때 또라이 대통령이 탄생하는 경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요. 분권입니다. 직접민주주의예요. 정부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장을 제어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사회를 강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시장을 제어할 힘을 대통령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지역사회, 노동조합, 시민들에게 주는 겁니다. 직접민주주의의 힘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끊임없이 시민들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대통령이 뭘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결정권을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직접민주주의의 틀이 세상을 지배하면요. 어떤 또라이 독재자가 와도요. 시민들의 힘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나라를 망가뜨리지 못해요. 예.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시민들에게 이양하는 그 첫걸음을 지방분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권한을 광역정부에 이양을 합니다. 광역정부는 기초정부에 이양을 합니다. 기초정부는 기초의회에 그 권한을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의회와 기초정부는 계속해서 시민들을 만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기반을 해서 자치를 합니다. 시민들은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지하고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의회가 잘못하거나 기초정부가 잘못하면 끌어내립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은요, 세상을 제어할 힘이, 시장과 재벌을 제어할 힘이 민중들 손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역사적으로 참 놀라운 사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학적으로 진보는 늘 강력한 정부, 큰 정부를 지향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요, 민주정부를 이끈 세 지도자를 보면은요, 이 세 분은 진짜 놀랄만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다 진보 정부고 민주정부의 지도자였는데 집권을 하고 나면은요, 세 분 모두 다 자기의 권력을, 중앙정부의 권력을 더 크게 만들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아요. 예. 진보 정부인데도요. 예. 민주정부 지도자 세 분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어렵게 집권을 했는데도 끊임없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민중들 속으로 이양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이게 이 세 분의 놀랄만한 공통점입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은요. 자서전에 직접 그렇게 적으십니다. 나의 별명을 미스터 지방자치라고 불러달라.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적은 대목이에요.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은 90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당시에 지방자치제를 민자당이 무력화시키려고 하니까 단식투쟁에 돌입한. 바로 그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실시를 위한 김대중 그 당시 야당 총재의 단식 때문에 결국은 여당이 협상에 나서서 3당 합당했던 민자당이 지방자치제를 실시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의 시작은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 단식을 하면서 출발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은요, 야당 시절에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정치인입니다. 강력한 독재 정부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요, 자기가 집권했을 때 반발 심리로 자기도 강력한 정부를 이끌고 싶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유능한 분이셨는데 예. 자기의 유능함을 강력한 정부를 통해서 마음껏 발휘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더구나 경제학에서는 진보 정부는 강력한 정부를 갖추라고 가르치는데 명분도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중앙정부의 권한을 계속 지방과 민중들에게 이양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신념이 있었던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요. 지역균형 발전을 얼마나 중시했습니까? 수도를 옮기려고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공기업,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중앙에 몰린 혜택과 권한을 끊임없이 지방으로 옮기려고 했던 분이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근혜 9년을 넘어서서 어렵게 촛불혁명을 통해서 당선이 됐는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당선되자마자 갑자기 하는 말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세 분 다 다들 어렵게 당선된 분들이에요. 집권하면 휘둘릴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진보는 강한 정부를 지향해요. 그런데 이 세 분은 공통적으로 집권하자마자 끊임없이 권한을 자꾸 지방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유는요. 이분들이 모두 다 민주주의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 교과서는 강력한 중앙정부를 구축하라고 가르치지만 이 세 분은 본능적으로 시장을 제어할 권한을 강력한 정부가 아니라 시민들 속으로 옮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시장을 신격화하는 보수 자유주의자들의 헛소리를 당연히 안 믿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진보 경제학 쪽 이야기도 저는 그다지 신뢰하지 않아요. 예. 저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 주인공이 시장도 아니고요. 정부도 아니고요. 시민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가 저는 우리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그 브리핑 초반에 김용민 PD님의 감각에 대해서 정말 놀랐다고 말씀을 드린 대목이 이런 겁니다. 브리핑 2기를 론칭하시면서요. 김용민 PD님께서는 브리핑이라는 언론의 논조를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서 결정하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예. 저는 그게 우리가 꿈꾸는 미래사회의 시스템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대의민주주의에 의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아니고요. 직접 민주주의에 의한 시민사회의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으로 대입을 해보면 언론을 만드는 건 편집국장도 사장도 뭘 많이 아는 지식인 그룹도 아닌 거죠. 바로 그 언론을 듣는 독자와 청취자들인 겁니다. 예. 거기에 권한을 위임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겠다는 김용민 PD님의 시도는 제가 참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직접 민주주의의 미래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무지하게 놀랐던 겁니다. 아이고, 네, 말씀을요. 예. 아니요, 근데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집권하자마자 가장 권력이 정점에 올랐을 때에도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 분권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그 결단을요. 그 민주주의적 발상을요. 대단히 놀랍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뜨거운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이건 정말 제가 오래전부터 꿈꿨던 일이었고 부디 우리의 삶을 시장은 당연히 아니고요. 중앙정부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것,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꿈이 이번에 그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해서 저는 정말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뎠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노무현 정부가 잘 안 된 것.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한테 권력을 넘겨주었으니 이건 뭐 유종의 미를 거둔 거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분권이 아니었겠는가. 뭐 지방뿐만 아니라 검찰에게도 권력을 그렇습니다. 네. 분산시켰고 또 언론도 마찬가지였고요. 특별히 공영방송이 그러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권력 누수 현상이 발생하게 된 그렇죠.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정권이 다음 정부를 창출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저는 시민의식의 수준과 병행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와, 노무현 그 멋진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왕 손에 칼을 잡았으면 마음껏 뒤두르고 와야지. 저는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신력과 돌파력으로 보면요. 예. 그런데 말씀해 주셨듯이 끊임없이 민주주의의 유전자를 가지고 권력을 이양하고 분권화시켰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이 기득권들이 반발을 하면서 정권이 무너졌다는 해석에 일견 동의를 하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끊임없이 권한을 아래쪽으로 내려놓고 위임을 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열광하고 든든히 지지해줬다면 저는 그 분권이 성공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의 시민사회의 의식 수준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언제나 모든 것을 갖는 제왕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권력을 내려놓는 모습을 상상을 하지 못했고 권력을 내려놓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아래쪽에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득권층들이 그걸 싹 인터셉트를 해서 적절하게 이용을 했었던 시기라고 봐요. 근데 저는 지금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시민들이 스스로 주권을 행사를 해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저는 촛불혁명이 우리 시민의식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를 실시를 하겠다고 하면 지방자치를 통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정부에 참여를 하는
그래서 그 권한을 적절히 시민들에 사용하고 통제하는 이 모델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노무현 정부가 시도를 했던 제가 어제 부동산 정책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시도들은 매우 훌륭했으나 매우 앞서 나갔던 게 아닌가. 더 정확하게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시대의 시민의식이 노무현 대통령을 좀 따라가지 못했던 면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충분히 우리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부터는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가능한 그런 분권과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파일. 정유라에 대해서 또 역시 허다한 소문이 있다는 것도 들으셨죠. 예. 딸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품격 떨어지는 얘기만. 아, 정말 참 끔찍한 예. 거짓말도 맹간해야지. 그렇게 저질스러운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게 건전한. 박근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던 올 초 한국경제신문 정교재 씨와의 단독 대좌에서 정유라를 대통령님께서 마지막으로 언제 보셨습니까? 어릴 때 봤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요. 오래전의 얘기고. 오래전 얘기고 또 그 정유라 또 요번에 보니까 이름을 개명을 해서 정유라라고 부른다고. 예. 근데 원래 이름은 정유연 그래요. 예. 전 정유연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정유라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예. 개명한 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또 뭐 최서원이라고 이름을 또 그것도 몰랐어요. 이번에 그게 개명을 한 건가 그렇게 알았죠. 그런데 정유라는 박근혜와 최근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밝히는데 TV조선 보도.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전화하신 거 맞으세요? 한 차례 했으니까. 그 1월 1일에 그냥 어머니가 인사하라고. 확인 질문을 하자 곧장 말을 바꿉니다.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 1월 1일에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 한 두세 차례 됩니다. 제가 어머니 최순실 씨 전화로 박 전 대통령과 여러 번 통화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 씨를 어릴 때 봤을 뿐 잘 모른다며 그런 정 씨를 위해 자신이 뇌물을 받았을 리 없다는 취지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정 씨도 덴마크에서 송환될 때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정 씨의 발언은 박 전 대통령을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거짓말이야 새로운 일은 아니고 작년 9월 저는 지난 3년 반 동안 이러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한순간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한시도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는 그동안 신뢰의 정치인을 자처해왔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일기를 쓰는데 그 말을 쓴 기억이 나요. 그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그게 제 입장이었어요. 이 말을 했던 2012년 1월 SBS 힐링 캠프에 나와 신뢰의 정치를 역설하는데 어쨌든 신뢰라는 게 작은 거라도 열심히 지키고 이제 그런 노력을 해서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이 신뢰가 쌓이는 것이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걱정 마세요. 다이어트 전문샵 비타샵에서 빼요빼요 다이어트 캡슐이 나왔습니다. 빼요빼요 다이어트가 뭐예요? 동해 홍게에서 추출한 키토올리고당과 가르시니아 열매 추출물로 만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6월도 이제 3분의 1이 지났고요. 이제 말일을 향해 가고 있는데, 또 말일로 가면은 2017년에 또 반이 가는 셈이 됩니다. 네. 역사의 길이 남을 2017년 상반기가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 참 빠르죠? 예. 아마 김 PD가 느끼는 시간 감각보다는 제가 느끼는 시간 감각이 훨씬 예민할 겁니다. 예. 이거 나이 탓이기도 할 테고요. 살 날보다 갈 날이 더 빠른.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 심리적인 것인지 확실히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김 PD 요즘 어떻게 좀 한가하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정신없이 바쁘신가요? 아, 그래도 예전에 하루에 한 3개씩 올렸는데 한 번 올리니까 그나마 좀 네. 여유롭습니다. 그 여유로운 시간에 뭐 하십니까? 혹시? 뭐 책을 읽고 교양을 다지면 참 좋겠지만 미안해요. 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우리 인간뿐만 아니고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과 공간을 토대로 하죠. 예. 시간과 공간을 전제하지 않은 존재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천문학적 시간에서부터 작게 보면 우리 일상의 시간까지 시간 속에서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면서 살아가는 게 존재들의 모습일 겁니다. 예. 근데 혹시 우리 김 PD님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그건 봤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나오는. 네, 그렇습니다. 그 찰리 채플린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뭐 근대란 무엇인가 설명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걸작에 속하죠. 예. 네, 혹시 이 모던 타임즈의 주인공이 무엇 또는 누구인 것 같아요? 노동자 아닐까 싶은데. 네, 가깝습니다. 뭐 채플린이기도 할 테고 노동자이기도 할 테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계 같아요. 아, 시계. 예. 네, 우리 그 모던 타임스 보면은 첫 장면쯤에 시계가 크게 등장하잖아요. 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근대를 지배하는 가장 악명 높은 독재자는 시계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시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요. 시계에 의해서 분할된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조금의 낭비도 없이 시간을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죠. 예. 혹시 그 미하일 옌데라는 사람이 쓴 모모라는 소설도 기억하시죠? 예. 네, 워낙 유명한 작품입니다. 스테디셀러이기도 하고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이 모모는 근대 세계와 시간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고찰한 제가 보기에는 아주 걸출한 작품 같아요. 예. 거기에 이 회색 신사가 등장합니다. 시간을 빼앗는 사람이죠. 예. 모모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아서 모조리 그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즐기는 그런 시간들 다 박탈해버려요. 시간을 저축하라 그러고 시간을 어딘가에 다 맡기라 그러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행동을 다 규율합니다. 질서 있는 생활 속으로 다 몰아넣어버리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른바 여유라는 게 있을 리가 없겠죠. 저런 모던 타임스나 이 모모나 얼른 떠오르는 이런 영화나 소설을 봐도 시간을 얘기하는 좋은 작품들, 뭐 영화든 소설이든 예.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고른 이 제이 그리피스의 시계 밖의 시간은 동서양의 신화부터 시작해서 소설, 문학, 그다음에 이 역사, 철학들을 아우르면서 과연 근대의 시간이란 무엇인가? 진보의 시간이란 무엇인가? 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해서 야생의 시간, 자연의 리듬의 시간을 회복하자고 주장하는 제가 많이 아끼는 책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근대라고 얘기하면은 막연히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시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경제적 근대, 사회적 근대, 정치적 근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지금 우리의 삶의 양식과 유사한 형태가 출현한 그 시기를 그냥 근대라고 거칠게 일컫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 성격을 근대성이라 얘기를 하고요. 바로 그 근대성을 지배하는 게 이 시계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계를 우리에게 전면적으로 들이밀면서 그 명령에 복종하도록 요구한 건 두말할 필요 없이 자본일 겁니다. 예. 이 자본의 자신의 이유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시간들을 화폐 시간으로 바꿔버리도록 했던 것이죠. 예. 이 제이 그리피스는 그러면서 이 시계 밖의 시간을 사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계 안에 있는 시계에 의해서 길들여진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고유의 시간이 없는가, 고유의 시간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고민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사실 우리 개개인들이 대단히 고유하잖아요. 고유한 존재들이고 고유한 삶의 결을 다 갖고 있고 그걸 이제 우리가 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문이라는 게 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을 회복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인문학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 고유성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그 고유한 시간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고유한 시간들을 우리는 다 화폐의 명령에 빼앗겠다는 게 제이 그리피스의 진단이고 또 시간을 얘기하는 철학자들의 진단이기도 하고요. 또 문학자들의 진단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디킨스의 어려운 시절이라는 소설을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학교의 시간이라는 게 대표적이죠. 학교에서 정확하게 분할된 시간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하고 거기에서 질서를 배우고 그리고 똑같은 형식의 시간을 내면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나 기억들도 평준화하고 균질화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결국은 시계 밖의 시간을 사유한다는 것은 개인들이 개성적이고 고유한 시간을 회복함으로써 결국은 나란 무엇인가, 나의 고유성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진보의 과정들, 특히 이제 물질 문명의 진보들이죠. 예.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진보 과정들이 우리의 시간들, 고유의 시간들을 다 박탈해버렸고 우리는 이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의 고유성들을 다 양도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고유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야성의 시간, 자연의 리듬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회복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죠. 예. 말은 참 쉬운데 어떻게 우리가 고유한 시간을 회복할 것인지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여유로운 시간만 주어져도 우리 김 PD처럼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뭔가 궁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예. 게으름 자체를 즐기거나 누리는 데는 우리는 대단히 미숙합니다. 아마 그게 근대의 시간관념이 우리를 그렇게 길들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는 자신의 이런 기계적인 이미지, 시계라는 기계적인 이미지로 시간을 만들어서 직선적이고 인공적이고 과도하게 분절된 형태로, 분단위는 물론이고 초단위로 우리를 사고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저녁이 없는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요. 예. 사실 뭐 조금만 빈둥거려도 그걸 게으름이나 나태란 이름으로 질타해버리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표준화하고 균일화한 시간성을 넘어서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녁 있는 시간이나 칼퇴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유연성 얘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시간을 둘러싼 노동시간을 둘러싼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시간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 역시 쟁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쟁취의 방향성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시간을 약탈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한 노동을 통해서 우리 시간들을 빼앗아가는 그게 무엇인지를 묻는 거죠. 예.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과연 내가 내 고유의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 고유의 시간이 내 삶의 무늬를 새겨가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예. 하나의 방향성은 밖으로 내 시간을 빼앗는 자들이 누구인지 질문해야 되고요. 예. 안으로는 과연 내가
내 고유의 시간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게 시계 밖에서 시간을 사고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가요? 아니요. 쉽게 얘기해서 뭐 내일이나 모레, 길게는 한 달, 1년, 10년 그 사이에 내가 이 시간을 주도할 수가 있는가, 시간에 대한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가, 이걸 돌아보자라는 교훈을 얻어도 되는 것이겠죠? 아주 정확합니다. 매일매일 놀랍니다. 바로 그러지 못할 때 시간을 어떤 권력에게 맡겨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파시즘의 노예가 된다고 그리피스는 얘기를 해요. 속도와 시간은 정확한 관계에 있잖아요. 시간을 줄이는 게 속도의 목표죠. 그래서 여기서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속도와 파시즘은 더럽고도 강철 같은 결탁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장에서 우리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속도를 높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근육뿐만 아니고 정신의 영역까지도 침탈당한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이 책은 흥미로운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뭐 여러 강조에 맞지 않아도 이 책을 한번 보신다면은 전혀 후회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참 많은데 한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잃었는가? 시간을 누구에게 맡겨버림으로써 무엇을 잃었는가? 다양하고 유연하고 다채로운 시간이었다.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니고 갖가지 리본으로 장식한 장난기 어린 시간이었다. 이런 시간들을 빼앗겨버렸다는 얘기죠. 계절 따라 변하고 축제의 날로 가득 찬 우연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 사라져버렸다. 이제 시간은 침대 밖으로 내몰림을 당해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다. 편의성에 맞추어지고 식민지화했다. 측량되고 평평하게 가다듬어졌다. 사유화되고 울타리가 둘러쳐졌다. 계산되고 계측되었다. 사고 팔리게 되었다. 저 태양시기에 따라 늘어났다 줄어드는 시간과 계절에 따라 빛깔을 바꾸는 나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똑같은 너비와 똑같은 길이에 감시당하는 시간의 세월이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대에 이르러서 학교뿐만 아니라 공장, 우리 삶의 일상의 영역에까지 이 시계라는 독재자가 등장해서 시간의 향기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놔 버렸다는 진단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시간을 도둑질해서 우리를 굴종적 인간으로 대조하려고 했다는 게 그리피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특히 이런 시간들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시간을 학습하고 내면하잖아요. 길들여지는 과정들을. 원래 학교라는 말이 놀이와 학교라는 말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합니다. 라틴어에서 루두스란 말이. 그리고 스쿨이란 말은 원래 어원으로 따지면은 그리스에서 스콜레, 놀이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어린 아이들은 학교에서 국가 요구나 종교의 의무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 놀이 시간, 야성의 시간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인 시간에 길들여진 입장에서 보자면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만은 개개인이 자신만의 시간, 자신의 향기와 무늬가 있는 시간을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작업이고요. 그게 자신이 자신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은유나 상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시간, 자신만의 시간, 그리고 나의 고유한 삶에 깃드는 시간, 그걸 찾아가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장수하고도 긴밀하게 관련되고요. 기억하고도 긴밀하게 관련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마음이 다급해서 조근조근 설명 못 드린 대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책은 꼭 읽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답은 이제 각자가 찾아야 될 것 같고, 이 책은 시간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일깨워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 그리피스가 얘기하는 말을 한마디로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진보할수록,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위대해지는 만큼 인간 심성은 초라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 심성, 우리 인간의 마음의 시간성이라는 게 분명히 깃들여 있죠. 이 시간을 우리가 다 빼앗긴 나머지 너무 초라하고 가난한 것 같다. 다 시간을 화폐로만 축적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의 관계나 내 풍요로운 기억을 되새기는 데는 인색하지 않은가. 그러면서 우리의 심성이나 마음은 점점 초라해지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저녁이 있는 시간을 우리가 되찾자는 것과 관련이 있죠. 시간이 많아야 정말 여유롭게 여러 사람과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을 테고 내가 누구인지 질문도 할 수 있을 테고 뭐 김 PD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책도 펼쳐볼 테고 물론 만화책을 포함해서입니다만 그런 우리의 권리로서의 여유 또는 게으름을 재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그리피스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조선일보 사주 및 기자 여러분,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도 문모닝 하셨습니까? 호호호호 감사합니다. 저 문재인은 탈원전 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환호를 받았는데요. 보수 언론들이 제가 간과했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원전 수출이 중단돼서 56조 원의 시장이 날아간다. 이렇게 말이죠. 게다가 민족정론지 조선일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 1,400명 가운데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무지를 반성하겠습니다. 저 문재인 조선일보의 충언을 받아들여 원전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고 서울 세종대로 코리아나 호텔 조선일보 사옥 그 옆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습니다. 거기 원전 지을 부지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의정부에 조선일보 역대 사주들의 묘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다가 원전을 배치하면 되겠군요. 이렇게 조선일보만 편애하면 자유당 의원분들 섭섭하겠지요.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세계 원전 집약도 1위 국가로 만든 원전 건설의 주역 아니겠습니까? 그 공로를 기려서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당 득표율이 가장 높은 곳에 그 좋다는 신규 원전 반드시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교수들 사이에서도 핵 마피아, 원자력 발전 전문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와 인터뷰하시는 핵 걱정 하덜덜 말라. 핵 발전소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원자력 발전 전문가 대학 교수님들 앞으로 핵 발전 연구 더 하시라고 이 교수님들 대학에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을 반드시 짓겠습니다. 저 문재인 자유당과 조선일보 그리고 핵 마피아들의 든든한 대통령이 꼭 되겠습니다. 인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뉴스 폴앤메리로 이어갑니다. 팔로워 77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민심이 곧 김용민 브리핑의 논조입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전달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 소송 판결문. 이 판결문 원본을 법원 행정처가 필터링 없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청구인인 안경환 후보자는 그렇다 치지요. 청구인의 이름, 본적 모두 적혀있는 판결문. 네, 필터링 없는 판결문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유라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도 아직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들은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과 무관할까요? 오늘 새벽 5시 40분까지 4,327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를 보면 1%의 시민만이 이 사안들과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일부만 유관하다, 일부는 무관하다 이런 응답은 12%, 그리고 나머지 87% 대부분의 시민들은 최근 사법부가 빚은 무리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연관돼 있다 이런 견해를 표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김용민 트위터에서 새로운 설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평가 문제는 보기 가운데 올바른 우리말 속담을 고르는 거였죠. 정답은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인데요. 정답 맞히신 5분께 블레임 룩 정유라 스마일 티셔츠를 보내드립니다. 정답자 볼롤로님, 정유라는 부모 잘 만나서 힘 안 들이고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정유라에게 동정심이 듭니다. 사람으로서 갖춰야 하는 윤리, 도덕, 인간성을 누구도 정유라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적폐탄핵님, 김용민 브리핑 늘 응원합니다. 최근에 침 뱉고 싶었던 낯이 있었는데요. 사드 반입에 절규하는 성주 주민들을 향해 희죽거리던 미군의 낯짝이었습니다. KYUN님, 광장에 촛불이 꺼졌어도 우리 모두 가슴속 촛불은 끄지 말아야겠습니다. 정권교체 후에도 정유라가 구속되지 않다니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다는 뜻이지요. 애국돼지님, 이제야 살맛나는 세상이 왔구나 했는데 온갖 구석구석에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네요. 하루빨리 적폐 세력을 세탁기로 돌렸으면. 아닙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니 버려야지요. 레드메이드 인생 하하하님, 정유라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뉴스를 보고 열받아 죽는 줄 알았네요. 법원과 검찰개혁 기필코 이뤄야겠습니다. 이어서 상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품은 2개인데요. 먼저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숙취해소제 술친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 술친굼 한 박스를 선물해드립니다. 국내산 굼벵이와 국내산 헛개 등 몸에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 만든 숙취해소제 술친굼인데요. 네이버에서 술친굼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정답자 한 분에게는 조지나 건빵 한 박스를 선물해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조국 민정수석을 조진다는 문자를 보내서 존재감을 한창 과시하고 있는데요. 야당도 좋아하는 조지나 건빵 한 박스를 정답자 한 분에게 선물해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 진짜 무인 독채 펜션인데요. 카페와 바베큐장은 물론 대형 수영장과 글램핑장까지 갖추고 있는 머문빌리지.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
자, 팟빵 게시판 들여다보겠습니다. 6월 10일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모든 상황이 좋아져서 저 한 사람 무관심해도 괜찮을 거란 이기적인 마음도 있었고요. 반성 또 반성하며 항상 깨어있는 행동하는 시민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귀족 배짱이님, 김용민 브리핑이 없던 한 달, 각각의 언론 보도를 하나로 통찰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매일매일 사건 사고를 숙고하고 통찰하도록 도와주어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주셔서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행복님, 김용민 브리핑 로고 사진은 자유한국당 입당에서 출당까지의 비애가 묻어있는 표정입니다. 이제 자유당은 당원인 김용민이 벌 주겠다는 묘한 표정과 분위기입니다. 저희도 김용민 당원과 함께 자유당 해체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정원님, 안민석 의원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책 끝나지 않은 전쟁을 주문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김용민 브리핑 사랑해주고 싶으시면 광고주님들의 상품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